자, 중국 시장은 저희 인모스도 현재 미국 40%, 중국 30%, 한국 30%를 강조하고 있고, 저희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문사냐면, 한 사람의 돈을 받아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익률 내가지고 점점점 더 불려주고 성과 보수 받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저희는 일임도 하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집 사거나 혹은 또 다른 돈을 위해서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3가지의 다른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한다. 왜? 저희는 뭘 믿냐면 포트폴리오가 다른 거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른 거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야 된다고 믿는 하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거를 연금에서 많이 사고, 중국 거를 연금에서도 중국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 한국,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 중국 시장 투자라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사실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투자 관전 포인트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조건 들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중국의 리스크라는 입장에서 한번 봤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화를 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리고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물론 이제 제가 말한 건 시진핑 서로 축하하는 거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런데 이제 둘 다 말을 아끼고 중국에 대해서 국도 미국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좀 덜했고, 미국도 내부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견을 안 밝혔는데 드디어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를 말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죠. 관세 무역 전쟁 기억나시죠? 2019년도에 우리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했던 그 요인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4가지를 하겠다. 첫 번째, 체제 경쟁을 하겠다. 두 번째, 동맹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 기술 경쟁을 하겠다. 네 번째, 이제부터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 다 애매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동맹 강화, 기술 경쟁, 이건 좀 다가오시죠? 중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됐으니까. 이 2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일관된 목소리는 뭐냐면, 트럼프를 씹은 거예요. TPP를 만들자고 해놓고 지가 빠져버리고, 이란과 핵 협상 같은 경우에도 빠져버려서 지금 좌초돼 버렸죠. 그리고 또 기후협약도 미국 발의로 만들었다가 지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목소리.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한 일관된 목소리를 말하는 거죠. 트럼프는 일관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으로 판단했죠? 돈을 내. 이거였죠. 돈을 내면 우방이야. 이렇게 됐었죠. 그런 면에서 일관된 목소리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체제 경쟁. 체제 경쟁이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쿼드는 계승 발전한다. 쿼드는 미국이 발의해가지고 4개국이 돌아가는 거고, 한국은 이제 쿼드 플러스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 쿼드 때문에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쪽에 한국에게 태도를 좀 강경하게 보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쿼드는 그대로 가져간다. 자, 그러면 체제 경쟁이란 게 뭐냐? 사실 이런 거죠. 보시면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틈만 나면 영토를 늘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트럼프가 통화 중에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내용을 말해가지고 난리 났었던 그런 사실이 있고, 작년도부터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라고 말하는데 얘들 중국 비행기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횟수 보세요. 2016년 이 정도였지만 2018년, 19년도까지는 2020년도에 훨씬 더 빈번해졌죠. 그리고 공공연히 이어도가 중국 땅이다라고, 아래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이어도를 부르는 중국 애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부르면서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이게 이제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자기네 지도라고 내놓은 건데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점들 있잖아요. 이 점도 전부 다 자기네 정확한 영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이라든지 특히 필리핀이 제일 많이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행기 출몰하는 것처럼 계속 비행기 날아다니고 거기다 갖다 깃발 꽂아 놓은 다음에 어느 날부터 여기 내 땅이야 라고 해서 뺏긴 땅이 필리핀에 2군데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인도하고도 최근에 부닥쳐서 어때요? 충돌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중국이 국경 분쟁을 갖고 내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나라만도 제가 듣기로는 14개 나라입니다. 장난 아닌 거죠. 그중에 겨우 부닥치고 항의할 줄 아는 데는 인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떠냐? 그 대단한 일본 애들도 유엔에다가 올렸더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게, 왜냐면 아시죠? 일본은 미국을 정말 완전히 우방으로 이렇게 대우하잖아요. 아베 때도 마찬가지, 스가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때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우린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옛날 트럼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미일 방위 조약 대상이라고 일본은 우겼지만 미국은 간섭하지 않겠다. 센카쿠 관련된 얘기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해경법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이 해경법이 뭐냐면 자기네들 해양에서 무기를 발포를 허락한다라는 법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이어도 근처에서 어선에게 발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제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경법을 이제 무기 사용 허용한 다음에 바로 이틀 연속 센카쿠 일본의 상공으로 영해를 침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에 미국은 전혀 이렇게 반응해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쓸데없는 트러블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스가가 바이든에게 연락했을 때 안보조약 적용된다. 센카쿠는 미일 방위조약 내에 있는 땅이다라고 확인해줬고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일어났던 이 상황 때문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에요. 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센카쿠는 일본 땅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미국이 처음으로 분명한 뜻을 밝혔는데 이게 왜 체제 경쟁이냐라고 하면 중국이 지금 말뚝 박아놓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그거에 미국이 전혀 간섭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동맹 관련된 의견은 이런 거죠. 만약에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택도 없는 거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거부하고 나온다면,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그 동맹에 관련된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마도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중국에 관련된 관전 포인트로 사실상 좀 의미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그 남중국해 관련된 중국의 행보를 미국이 저지하려고 했을 때 중국이 알아서 그 행동을 멈추고 받아들여주지 않게 되면 아마도 미국은 신용 관련된 공격을 하게 될 것 같다. 신용에 대한 공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애플이 채권을 발행했어요. 30년물, 40년물을 발행했습니다. 40년물을 발행했는데 40년물 미국 국채보다 1.2만큼만 높은 스프레드로 발행을 했어요. 30년 국채는 0.8% 차이 나게. 그러니까 미국 30년짜리 국채보다 0.8%만 높게 책정됐으니까 애플의 신용도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 채권을 사준 사람들이 적어도 애플은 30년, 40년간 충분히 존재하고 성장해 갈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애플은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알리바바가 똑같이 30년짜리를 발행하려고 하면 몇 프로를 발행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알리바바나 데니 긴 것도 좀 발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중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3년 이내 단기 채권밖에 발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 신용을 아직까지 신뢰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단기채만 갖고 있는 나라 혹은 단기채로 이루어진 기업들의 그 회사채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미국의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단기 채권을 재발행하는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의 채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옵니다. 특히 올해 내년도에 중국에는 엄청난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올해 안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에게는 엄청난 거의 보시면 현재 중국의 채권들은 회사채들은 부동산 기업이 대부분 많은데 59조가 올해 다 돌아옵니다. 올 만기. 이거 달러 발행 채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상환되려면 금리가 올라서 상환되려면 15% 막 수익률로 발행됐던 것들이라서 도저히 리파이낸싱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이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얘가 보통 만기가 어떻게 되나요? 1년짜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시로 롤오버 해오셨죠? 예, 예비로 만들어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은행이 1년이 딱 돼서 심사할 때 금리를 확 올리면서 혹은 대출 금액을 줄이면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시중의 금리가 올라갈 때. 당신은 1,000만 원 대출 받은 것 중에 500만 원은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도 기존의 금리에 몇 프로 더 올라간 금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막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원금 상환하라 그러면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은행들이 하나요? 시중의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드로 바뀌었을 때 은행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상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환했다 다시 받으라고 하거나 빌려준 돈을 줄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중의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일들이 같이 일어나냐면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들이 보통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매달 수입이 없어졌는데 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뭔가를 팔아야만 되는, 이게 IMF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매번 이뤄졌던 일인데, 그래서 전 세계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작용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환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면 어려운데,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과거 있었던 일을, 제가 봤던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한국에 상장 폐지된 해외 기업이나 이 기업 중에 12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 기업은 거의 상장 폐지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고, 고섬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돼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줬는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한국에 상장됐다가. 그런데 이유를 보면,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유를 보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상장 폐지되거나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2009년도 5월 22일 날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기업이 상장됐는데, 얘네가 올려놓은 재무제표예요, 이게.
중국 원양자원 재무제표인데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0년도에 순이익률이 41%예요. 2011년도에 36%, 2012년도에 순이익률이 49%라고 써 있습니다. 순이익률이 40%에 가까이 가는 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애플 같은 회사? 네, 뭐 엄청난 그런 구조가 아니면 특히 이 원양자원 회사가 이렇게 순이익률 낼 수도 없고 영업이익률이 45%, 55% 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냐고. 그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럭발이라는 심해에서 살고 있는 그 고기를 자기네가 잡을 수 있고 그걸 판매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얘기 지금부터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원양자원의 우럭발이 논리를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들이 다 믿었어요. 여기 현대증권 자료라고 되는데 현대증권만이 아니고 제가 아는 대형사 4군데가 강력 매수 내놨습니다. 왜? 우럭바리의 그 수익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우럭바리는 너무 심해어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얘들은 그걸 잡아서 이렇게 이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증권사가 강력 매수 의견을 몇 달을 의지했으니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나시죠? 네, 저도 그 증권사에 속해 있었고 애널드 의견을 듣고 주식 샀다가 화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결국에는 상장 폐지당했는데 보세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잘 안 보이셔서 나중에 혹시 PC로나 보시거나 핸드폰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1000배 올랐었어요, 얘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배가 수백 척이라 그랬는데 몇 척이 되지가 않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중국의 어떤 회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시죠?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이상 목표 주가를 받던 그 시절에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은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한국의 애널, 유명한 증권사 애널들을 초대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자기들 배 건조, 그러니까 조선 회사니까 배 건조하는 시설에 다 데려가서 3박 4일 먹이고 입히진 않았겠군요. 먹이고 저녁에는 세미나 해주고 시설 구경시켜줬어요. 거기 갔다 왔던 애널들이 좋은 의견을 냈어요. 1년이 안 가서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났는데 물론 어디에 걸린 거냐면 현대중공업이 안 좋아졌던 때하고 같은 게 뭐냐면 전체 이유는 미국의 셰일 때문이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에 엄청난 비중을 넣었는데 망가져 버렸죠. 근데 그때 중국으로 많은 애널들을 데리고 갔던 회사가 중국의 그러니까 조선소 만든 거였거든요. 제일 먼저 아주 강력하게 망가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가서 접대받고 좋게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게 보인 거죠. 더 좋게 보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렇게 틀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한국의 대형 증권사가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중에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빠른 길을 택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빠른 주식을 택하다 보면 언뜻 잘못하면 아무 내용이 없는 회사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왜 빨리 가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문제 때문은 아니죠. 왜? 주변 사람 때문에 자꾸 비교가 돼서 그래요. TV에 어저께도 제가 저녁 때 뭘 보다가 영끌이라고 써있고 막 그래서 TV에 나온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인터뷰하는 전업 투자자가 자기 그거 까주는데 보니까 40% 수익률이라고 써있더라고.
그런 걸 보는데 여러분이 나는 왜 수익률이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겠죠. 예. 오늘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익률을 너무 이제 높게 잡았을 때 투자 대상이 좀 바뀌어버려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상들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으로 좁히다 보면 자칫하면 그 중에 오류인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필터 중에서. 그래서 이 기준, 수익률 기준을 세우는 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3%에 만족하십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워낙 좀 빠르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취약하냐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한 주 전이죠. 인민은행이 유동성 흡수한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이 금리, 그 단기금리 급등한 거 보이시나요? 중국은 이만큼 아직은 취약해요. 예,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린다. 예를 들면 중국 자체의 긴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긴축이 나타났을 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 상승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5라는 중국의 단기물 금리, 2일짜리, 1일짜리 그 단기 금리인데 보세요. 2014년, 15년도에 이렇게 폭등했던, 이 금리는 이런 단기 금리 이렇게 폭등하면 이거 부도입니다, 사실은. 그 시스템 셧다운 된 거나 같아요. 2015년 이래 거의 최대까지 한 번에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만큼 떴던 건데. 그냥 유동성을 풀다가 안 푼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얼만큼 취약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을 생각해 보실 때 신용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한 마이너스 금리 상환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금 상환하려면 내 피 같은 뭔가를 깨야 되는 사람, 타이트한 거죠. 그리고 그런 타이트한 사람은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은행 대출이자가 대출금리가 높아요. 신용이 낮다는 뜻이겠죠. 타이트할수록. 그런 경우 이런 급등이 일어납니다.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긴축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내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거리게 되는 거죠. 중국은 아직도 신용면에 있어서는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질 5라고 얘기된 것처럼 중국이 프레질 5는 아니에요. 하지만 프레질한 거죠. 뭐에? 긴축에. 금리 상승에.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뜻만 보여도 중국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도. 연준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바로 1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국 마이너스 보세요. 중국 본토 하락률 연초 마이너스 21%. 한두 달 내에 그냥 21%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한 달 내에. 중국, 홍콩 18%. 다른 데에 2배씩 빠지죠. 예. 그 다음에 니케이 유로스탁도 이런 정도로 하락하는 하락이 2016년 1월, 2월 달에 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2013년도에 버냉키가 이제 양적 완화를 멈춘다는 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만 전달했는데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불러요. 텐트럼이 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발작처럼 반응했다는 뜻인데 멈추겠다는 말만 했는데 그랬으니 금리를 올리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흔들렸더니 글로벌이 다 같이 심하게 요동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시간차를 두고 금리 인상과 위기가 왔던 거에 시간차를 여기다 넣어드린 건데 금리 인상은 초반전에는 이렇게 무섭게 시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제가 왜 2016년 얘기를 갖고 왔느냐? 중요한 거 이겁니다. 2016년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는 중앙에 나와 있던 기사를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어요. 보이지 않으시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마켓 배던, 그러니까 마켓이 시장이
배팅했다. 어디다가? Great Divergence. Great Divergence라는 게 뭐냐면 발음 안 좋아서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다 안 좋은데 미국만 좋아지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됐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미국만 좋아져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미국만. 근데 그게 뭐가 나빠? 미국만 딴 길을 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왜 그럴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 중에 미국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이 돈을 엄청 푼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실업률이 과거 패러다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빨리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신흥국들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에요. 이게 신흥국 통화가 약화되는 겁니다. 통화 약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기에 프레질 파이브가 생겨납니다. 예, 취약해서 쉽게 망가질 그 신흥국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요? 미국만 좋아지면요, 돈들이 미국을 향합니다. 미국을 향한 돈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브라질이 왜 그때 프레질 파이브에서도 되게 어려웠는지 아세요? 브라질에 미국 돈이, 해외 돈이 들어갈 때 주로 무슨 자산을 샀냐면 부동산 자산을 샀어요. 특이하게도 브라질은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 빠져나갈 때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쉽게 안 팔려요. 호텔 같은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았겠어요? 세리 쳐서 팔았겠죠. 무슨 얘기겠어요? 확 저가로 쳤을 거 아닙니까? 돈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폭락을 만들어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예, 조금 있다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던 똑같은 엑시트를 말씀드릴 건데 멀쩡한 나라도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망가집니다. 미국은 안 망하는데 예,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아직은 어때요? 많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투자하되 기술주를 투자하지만 저희는 뭘 보느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움직일 경우 이런 영향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 미국이 그런 카드를 쓸까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중국해에서 까불고 있던 것들을 좀 자제하라고 했는데 안 들으면 예, 그걸로 정리가 동맹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바로 맛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은 갖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미국만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는 특히 신흥국은 가라앉아 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신과도 관련이 있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한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좋아졌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요. 그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예, 동맹에 의한 미국의 어떤 관리를 받아들여야 어느 정도는 할 겁니다. 예, 만약에 센카쿠에서 계속 일본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예, 하게 된다면 예, 저희는 주의해서 바라보게 될 거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관련돼서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중국은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중국 투자에서는 좀 중요하고 한국 투자에 관련돼서는 한국 시장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습니다. 예. 올해 1월 초에 최고점을 찍을 때 거래 대금이 40조 되었었어요. 1거래 대금 40조는 과거 한참 좋을 때의 더블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래 대금. 지금 20조대가 깨지는 거래가 오늘 거래 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로 보면 개인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외국인 선현물 매도, 기관, 특히 기관은 섞여 있는데 연기금 계속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도 몇 달에 걸쳐서 30조 이상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 비중이 16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작년도에 한국장이 많이 올라와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비율을 맞추려고만 해도 30조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은 내리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선현물 매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나빠서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익 실현. 왜냐하면 신흥국 중에서 한국만 30%대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자리 잡아가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망하는 동안 한국에선 이익 실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아마도 환율일 걸로 보여져요. 환율이 다시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재개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선현물 동시 매도, 특별히 선물 매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인만 매수인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개인이 과거와 같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그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면들과 나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전 포인트를 갖고 한국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전히 한국을 좋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리스크 요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쪽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만 좋아지는 부분이 현저해지고 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빅텍 실적은 EPS로 봤을 때 20%대 이상 신장됐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정말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4분기 실적은 S&P 기업 중에서 80% 이상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한국도 어닝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낸 기업이 많은데 주요 기업들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서프라이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부터 미국이 좀 상당히 좋은데 그거 말고 중요한 거 제조업 PMI가 한국, 중국, 유럽 다 둔화됐는데 미국 홀로 솟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는 뭘 말할까요? 이거는 공장 가동 같은 것들, 제조업에 관련된 중요한 건 제조업, 비제업이 모두 확장세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비제업 지수. 특별히 미국은 뭐가 관건이냐? 서비스업 지수가 중요합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과는 다르게 원래 서비스업 지수라는 게 뭐죠? 서비스업 지수는 뭐냐면 이런 레스토랑 이런 거 다 서비스업 지수에 들어가요. 그런데 셧다운 됐잖아요, 미국이. 근데 서비스업이 망가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업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주별로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백신 효과가 확실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1, 2, 3위 안에 미국이 빨리 백신을 접종한 쪽에 들어가는데 상당 부분 활성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다 같이 좋아지고 있다. 이게 미국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서프라이즈 고용 서비스업 지수 높아지는 거. 이게 제가 예상치 않았던 저조차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서프라이즈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반등한 국가가 먼저 둔화됐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어디가 먼저 반등했나요? 중국과 한국. 중국과 한국이 가장 먼저 선행지수가 반등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먼저 반등한 국가가 먼저 둔화됩니다. 말씀드렸죠? 중국, 유럽 둔화. 중국, 유럽, 한국 둔화. 특별히 유럽 더블 딥에 빠졌어요. 2분기 이상 안 좋아졌어요. 유럽은 굉장히 지금 뒤처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한국은 반도체 매출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금리 상승은 좋은 금리 상승이 있고 나쁜 금리 상승이 있는데 좋은 금리 상승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긴축을 가져오는 금리 상승은 굉장히 시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따라가면서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금리 상승은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인데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결국 적응을 해서 금리 인상 발표할 때 같이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런 좋은 금리 인상도 한국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어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금리 차.
일드 커브라고도 하는 그 금리 차가, 잘 들어보세요. 장단기 금리 차가 높아지면 비용 부담 때문에 한국이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오늘 차트가 좀 흐린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 그 차이가 200bp 이상 가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0에서 250bp, 무슨 얘기냐면 2%나 2.5% 차이 나면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지금 10년 금리가 1.1, 그 다음에 미국 2년 금리가 얼마예요? 2년이면 짙은 까만색이죠. 지금 현재는 한 100bp, 150bp 차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0. 현재는 이게 25bp네. 25bp고 그 10년물은 150이니까 한 125bp 차이 나네요. 이게 200bp 정도 차이 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려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긴축의 영향에 의해서 중국의 신용이 흔들리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한국은 너무 미국이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면 10년물과 2년물 차이가 커져버리면, 이게 언제 일어나나요? 경기가 너무 좋아질 때. 왜? 장기가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아질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좋아질 거니까 내가 기대하는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전조가 뭐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거. 10년 금리가 2년 금리보다 더 낮은 거, 이게 위기의 전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말하는 일드 커브가 커지는 거,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는 게 뭐예요? 좋은 경기의 증거입니다. 미국이 경기가 정말로 좋아진다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묘한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딱 150에서 200이 가는 그 딱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제일, 그러니까 100에서 한 150이네요, 보니까. 그 정도일 때 가장 좋아요. 여기서 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더 경기가 좋아져 버리면 한국이 영업이익률이 보세요. 내려가잖아요. 이게 녹색이 영업이익률이에요. 이 금리 차가 높아질수록 내려가잖아요. 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홀로 좋아질 경우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아예 많이 벌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아예 경기가 너무 좋아지, 전 세계가 다 좋아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참 어렵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게 됐네요. 또 하나 제가 예전부터 작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달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있었어요. 인머스는 미국 투자 많이 하니까,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달러로 투자하는데 작년같이 점점 달러가 약자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올해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2020년처럼 한 6, 7% 강세였었거든요. 전 세계 통화 중에 제일 원화가 뚜렷하게 강세했었는데 그 모습이 2021년도에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같은 속도로 계속 원화가 강해지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이라고 하기는 어렵네요. 어쨌든지 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들어서 바이든이 더 강력한 부양책을 쓰니까 달러는 더 약세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랬죠? 이게 시장의 오묘함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돈을 더 많이 푸니까 달러는 더 약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달러가 더 강세죠, 요즘? 물어보고 싶으셨죠? 네. 이상한 일 아니에요? 더 돈을 많이 푸는 게 예정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계속 미국이 돈 푼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돈 풀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달러는 강세가 되냐고요?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그때 제가 그 고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게 더 빨리 좋아진다면 과연 달러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 요인을 또 띠게 되기 때문에 많이 풀었다는 약세 요인과 경기가 좋아졌다는 강세 요인이 부닥쳐서 올해처럼 달러가 약하게, 원화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 달은 딱 맞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신 접종 속도 때문이에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올해 경기를, 올해 투자를 바라볼 때 정말 이건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머릿속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 접종 속도가 빨랐을 때 그 나라의 경기 회복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서비스업 지수가 70%를 차지하는 미국은 빨리 항체, 집단 면역이 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서비스업은 어떻게 될까요? 강력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GDP의 70%가 서비스업, 그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미국이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좋아진다면 미국의 경기는 그 어디보다 강력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전에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를 살펴보자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을 보세요. 전 세계 1등,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70% 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작죠,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70% 접종. 두 번째 영국, 15%.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입니다. 거의 10%가 넘어섰죠.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오늘 날짜로 존슨앤존슨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실온에서 돌아가는 백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양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 보세요. 높다는 게 독일인데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너무 차이 나죠. 자, 그러면 내년이 올해 7월이면 그런 국가와 아닌 국가가 달라질 거예요. 마음대로 국내에서 이동하고 마음대로 서비스업 여기를 다 오픈해도 되는 나라와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9시에는 닫아야 되는 나라가 이제 올해 7월이면 구별이 됩니다. 경기가 어떨까요? 갖출 수 없을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신 증시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빠르게 경기가 좋아질 때 당연히 달러는 지금처럼 약세를 크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화된다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오히려 걱정된다는 거죠.